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북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CJB의 박은선 PD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가운데 영웅 테세우스를 참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미궁으로 들어가는데 그 미로에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도 나온 사람은 없었는데 이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나올 수 있게 결정적 도움을 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네, 바로 아리아드네의 실타래였습니다. 그 실타래를 가지고 미궁에 들어갔다가 실 흔적을 찾아서 다시 나왔던 것이죠. 자, 그것처럼 오늘 김원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지혜가 될 나의 실타래를 찾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귀한 강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화의 숲에서 지혜의 길을 찾다, 서울대학교 김헌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양 고전학자 김헌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신화의 숲에서 지혜의 길을 찾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숲 많이들 산책하시고 그러시죠? 저도 숲을 참 좋아하는데 숲에 들어가면 꽃, 나무 이런 것, 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아서 저의 그 머릿속에는 상상을 계속 자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화를 전공하고 여러 책을 읽고 그 주인공에 몰입하다가 그러니까 숲 속에 들어가면 마치 그 모습이 막 그 나뭇잎 속에도 들어있는 것 같고 또 풀 속에도 들어있는 것 같고 꽃 속에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숲과 신화를 연결시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고요.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에코라는 요정의 이야기입니다. 숲의 요정 에코인데 그 그리스 중부의 헬리콘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헬리콘산은 많은 요정들과 신들이, 여신들이, 특히 뮤즈 여신들이 이렇게 사는 곳으로 알려져서 신화의 숲, 신화의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에코라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영어 단어에도 있죠. 예, 우리는 뭐로 번역하나요? 예, 메아리.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약간 에코가 있어, 이런 말을 할 땐 울림이라는 뜻으로 쓰죠. 근데 그런 에코, 메아리,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는 요정, 하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예,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특별히 이야기를 잘해서 친구들이 에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에코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막 사람들, 요정들, 신들이 모여들어서 에코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럼 막 몰려들고, 그래서 에코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그걸 듣고 있던 요정들이나 친구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들었대요. 그런데 이 에코를 좋아하던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우스. 이 제우스도 에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람둥이로서 좋아한 게 아니라 정말 에코의 이야기를 좋아했대요. 물론 제우스는 자기 그 성격대로 바람을 피우기 위해 헬리콘산을 많이 들렸었대요. 헬리콘산에 가면 예쁜 요정들, 예쁜 여신들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신과 요정들과 재밌게 놀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올림포스 산으로 올라가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있는 에코가 보여서 제우스도 거기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더니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면서 사랑을 보냈대요. 또 한번 해보거라. 그러면 또 에코가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제우스 하면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바람둥이였어요. 그래서 헬리콘산으로 자주 갔는데 에코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서 여러 여신들과 요정들과 재밌게 노는 거예요.
같이 올림포스 산에서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우스가 없어졌다. 그러면 또 막 의심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여신이 있죠. 누구죠? 네, 헤라.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아내 남편이 없어지니까 또 이 양반이 어디서 딴짓 하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헤라는 내가 이번에는 현장에서 제우스를 잡아야겠다. 그리고선 막 내려갔었답니다. 그런데 한참 이렇게 헬리콘 산에 내려가서 제우스를 찾고 있는데 에코가 보인 거예요. 에코가 갑자기 헤라 여신 보고 헤라 여신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우스가 없어져서 내가 찾고 있어. 나 바쁘니까 건드리지 마. 그리고 에코가 근데 헤라님 그거 아세요? 그럼 갑자기 호기심이 확 발동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데? 어제 저녁에 말이죠. 아프로디테가 뭐 이러면 그래 어떻게 됐는데? 하면서 이렇게 귀를 쫑긋댔대요. 그러면 이제 에코가 신나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헤라가 막 들으면서 그랬니 저랬니 그러면서 재미있다고 박수치고 막 어떨 때는 심각하게 인상을 찌그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헤라가 왜 왔죠? 제우스 잡으러 왔는데 에코의 얘기를 듣느라고 정신이 쏙 빠져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제우스는 실컷 놀고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에코는 이쁘기도 하고 얘기도 재밌게 잘하고 자기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자기를 구해주는 일이 몇 번씩 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였죠. 그런데 헤라가 이런 일을 몇 번 겪으니까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네가 감히 달콤한 이야기로 나를 골탕 먹이다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벌을 내린 거예요. 어떤 벌을 내렸냐면 네가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그 이야기 능력을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넌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네 목소리로 낼 수 없게 되리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너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듣고 그때만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데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할 뿐이다. 이런 벌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에코가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헤라가 나 이제 간다. 그러니까 입이 열려요. 나 이제 간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그리고선 헤라가 떠나니까 그 다음엔 입을 열어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린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기 좋아하는 이 에코가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 게 들리면 그 얘기를 다 받아서 자기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만 따라하게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이런 처지.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것만 한다면 그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네. 에코야 그런데 에코야 너 왜 나 따라해? 왜 너 나 따라해? 이러면 어째 별일이야? 어째 별일이야? 그럼 가버리겠죠. 이런 일이 몇 번이 생기니까 친구들이 에코 곁에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에코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친구 얘기를 반복하는 것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점점점 그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깊이 들어가 버렸대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신화 그러면은 이게 허황되고 황당한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고 상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가 지금 이런 장면, 자기의 목소리를 잃고 헤라라는 강력한 권위자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잃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자기 얘기를 막 재미있게 했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얘기하고 느끼는 걸 얘기했는데 제재를 당할 때가 있죠. 야, 그런 말을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재를 당하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자기가 그 분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또 혼날까 봐. 그런 일이 집안에서도 있고 학교에 가서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사회의 규율에 맞추고 전통에 맞추고
어른들에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게 필요하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따라하면서 그걸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 내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감정이 배제되고 억압당한다면,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의 비유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말만 한다면 바로 형벌을 받은 에코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겠어. 선생님한테 혼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 해. 안 할래. 나 진짜 에코 같이 돼 버린 거야. 내 목소리를 잃어버렸어. 직장에 가면 또 그렇죠. 직장에서 위에 상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자기 의견 냈다가 여러 번 핀잔을 맞거나 혼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 될 대로 되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게 억압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서 괴로워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 답답한 마음을 신화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에코처럼 내 목소리를 잃어버렸어,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군대에 가봐요. 그 험악한 그 규율 속에서 자기 의견을 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령과 복종, 어쩌면 이런 게 가장 극단화된 곳이 이것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목소리를 잃어가고 내 개성을 잃어가고 또 나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어쩌면 에코의 모습일 수 있겠다. 반대로 에코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되면 이제 어른이 돼서도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상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면 정말 에코처럼 그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외롭게 지내게 되는 수도 있죠. 자기 목소리를 잃은 에코 같은 우리가 아닌가. 저는 이 신화를 굉장히 가슴 깊이 느끼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난 에코처럼 사는 게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도 나의 개성과 나의 빛깔과 나의 생각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갈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그 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에코는 이제 숲 깊숙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남자를 본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나르키소스.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봤으면, 저 사람하고 사귀어봤으면, 저 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얘기가 하고 싶겠죠. 저기요, 저는 에코인데요,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의 이름은 나르키소스였어요. 나르키소스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사냥을 열심히 했었는데 자기 친구들하고 열심히 했다가 사냥감을 멀리 쫓아오는 바람에 친구들하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그 친구를 찾고 있었던 중에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것 같고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르키소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누구 있니? 그러니까 얘기가 싹 들리는 순간 이제 나르키소스가 입을 열 수가 있게 됐어요. 예, 저예요. 저 에코예요. 라고 하고 싶었겠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기 누구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누구 있구나. 나와봐. 누구니? 나와봐. 예, 저는 뭐라고 하고 싶겠어요? 전 에코예요. 나오라니까 나갑니다. 하고 나가겠죠. 근데 정작 입에서 나오는 건 누구니? 나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나갔어요. 나가지고 보니까 그 나르키소스의 그 아름다운 몸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나 봐요. 뒤에서 와락 껴안아 버렸어요. 나르키소스는 어땠겠어요? 깜짝 놀랐죠. 뒤를 보니까 웬 모르는 여자가 자기를 꽉 껴안고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키소스가 깜짝 놀랐죠. 지금은 이렇게 만난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겠죠. 껴안지 마, 떨어져.
그 나르키소스가 이렇게 에코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아, 싫어요. 당신 사랑해요. 이게 어떻게 잡은 건데 이걸 놔요.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입에서 정작 나온 건 네, 껴안지 마, 떨어져,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키소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 몰라 낯선 여자가 다가온 것도 무섭지만 이런 자기 말을 계속 따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맛이 간 사람 아닌가? 너무 두려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에코를 거세게 뿌리치고 멀리 달아났어요. 에코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겠죠. 창피해. 창피하고 답답하고 뭐 가슴 아프고 슬프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나 이젠 진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있다, 동굴 속에서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거야.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제 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와서 야호 그러면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야호 뭐 이런 얘기밖에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삶에 의욕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없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먹고 싶지도 않고 마시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과 피가 모두 말라버렸대요. 쩍쩍쩍쩍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 피골이 상접한다고 그러죠. 피부와 뼈가 이렇게 붙어가는 상황. 그러던 어느 날 강풍이 확 불면서 이 에코의 몸을 탁 치니까 에코가 먼지로 날아가 버렸대요. 그리고선 목소리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야호 그러면 에코가 야호 그런대요. 메아리는 이렇게 해서 생긴 거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화는 단순하게 재밌는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의 개성을 또는 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해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에코처럼 완전히 몸이 다 날아가 버리진 않겠지만 제 생각과 제 가치와 저의 성격과 저의 개성을 잃어버린다면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기 목소리를 잃은 그런 사람들,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 이런 말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서 숲속에서 만난 첫 번째 인물 에코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색깔을 잃지 않고 내 목소리를 잃지 않고 개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맞춰줄 필요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호응할 수 있는 이야기법과 생각을 갖춰야겠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개성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아주 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삶의 지혜를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그 에코를 뿌리치고 간 나르키소스는 어떻게 됐는지 나르키소스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강을 주관하는 신 케피소스와 요정 릴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게 바로 나르키소스였대요. 릴리오페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와, 내가 낳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지? 그래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잘생겨갖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돼갖고 이렇게 잘생긴 애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예언자를 만났대요. 예언자를 만나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 아이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언자 테이레시아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아이는 자신의 이 잘생긴 모습을
보지 않으면 오래 살 수 있다. 근데 만약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얘는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닐리오페는 아들이 클 때까지 절대 자기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었대요. 집에 있는 거울 다 치우고 아무튼 사람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건 다 없애고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게 이렇게 키웠어요. 자, 이래서 아까 이야기했처럼 헬리콘산 숲속에 들어가 갖고 열심히 사냥을 하다가 친구를 잃어버렸던 거죠.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요. 보니까 물병은 없고, 그래서 물이 없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샘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서 먹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샘물에 다가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생긴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넌 누구니? 너 나랑 사귈래? 이러니까 그 속에 있는 애, 물속에 있는 애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랑 사귈래? 너도 나 사귀고 싶니? 우리 마음이 통했구나. 악수 한번 하자야. 그 손을 내미는데 물속에 있는 애도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야, 너랑 나랑 마음이 통했구나. 그리고 꽉 잡았는데 갑자기 손이 없어지고 애도 없어졌어요. 너 어디 갔어? 뭐 이러는데 너 내가 싫으니? 어디 갔니? 나 너랑 사귀고 싶었는데 그새 너 보고 싶다야. 뭐 이러고 있는데 한참 지나니까 물이 다시 잔잔해지면서 그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어디 갔었어? 나 너 기다렸잖아. 너 보고 싶었어. 너 나 싫은 거 아니지? 그랬더니 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막 나르키소스가 너무 반가워서 웃으니까 그 물속에 있는 애도 웃고, 아 너도 나를 싫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럼 우리 뽀뽀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뽀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도 입을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마음이 통했구나. 그래서 쪽 했더니 없어졌어요. 또 너 왜 그래?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나니까 깨달았죠. 이게 나구나. 나 그동안 내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나구나. 우와, 엄청 잘생겼네. 막 그러면서 감탄해하는 거. 우와, 잘생겼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사랑해 버린 거예요. 야, 네가 난데 내가 너고, 근데 내가 널 너무 좋아하고 내가 널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가야죠. 나 이렇게 잘생겼어. 와, 이렇게 잘생긴 처음 알았네. 그리고 이렇게 툭툭 털고 가야겠죠. 얘도 그랬었나 봐요.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리운 거예요. 내 모습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야, 네가 난데 내가 넌데 내가 사랑하는 게 난데 너를 떠날 수가 없구나. 이 이룰 수 없는 사랑 이거 어쩌면 좋냐? 그러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키소스도 저기서 처음 자기를 보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 샘물을 절대 못 떠나고 저기서 계속 자기만 쳐다보고 있었대요. 저런 현상을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인간에겐 어느 정도 다 저렇게 자기를 보면서 감탄하는 자기 사랑, 자기 애착의 심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나르시시즘이라고 불렀어요. 나르키소스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키가 C로 읽혀지거든요. 나르시시즘.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나르시시즘에 빠졌다고 해서 병적인 현상이 돼요. 쟤는 저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저기에서 어른이 되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벗어나야죠. 나는 이렇게 생겼고 내가 그동안 전부 다른 애들을 거부하고 밀어냈는데 사실은 쟤네들도 귀한 존재구나. 이런 거 깨닫고 툴툴 털고 일어섰을 때 나르키소스는 어른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빠져나오질 못해갖고 거기서 점점점 살이 막 빠져나갔어요.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 마시지도 못하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흔들려서 걔가 없어지니까 마시지도 못해요.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살 빠지고 피도 말라가고, 그래갖고 아마도 그때 에코를 확 날려서 먼지로 만들었던 그 바람이 이 나르키소스에게도 불었었나 봐요. 그러더니 얘도 싹 사라지고 그곳에 한 송이 꽃이 피어났대요.
그 꽃의 이름은 수선화. 수선화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거래요. 근데 사실은 저 모습이 어쩌면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모습을 보고 빠져들고 거울만 보고 셀카 찍고 이런 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애착, 자기 고집에 빠진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는 마음에 들고 어떤 친구는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죠.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난 너랑 있고 싶어, 너랑 사귀고 싶고, 너랑 얘기하면 재밌고 행복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친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내가 저 친구를 좋아하는 건 어쩌면 저 친구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나의 모습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내 마음에 든다는 건 그 친구의 모습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대를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에 드는 구성만 가져다가 걔를 판단하고 넌 좋으네. 그러다가 얘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이제 너 싫어.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싫어. 이렇게 밀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건 자기를 사랑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상대로서 인정해주고 내게 불편한 어떤 구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하는 거는 나르시시즘에 빠졌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나르키소스처럼 상대에 비춰진 나의 모습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지금 저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 집착이었고 내 애착이었구나. 나르키소스 같은 짓을 내가 하고 있구나. 여기서 성장하려면 그걸 툭 털고 일어나서 상대를 상대로서 인정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아니면 같이 고쳐가려고 노력하고 쟤와 나의 다른 점을 어떻게 같이 보듬어 안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사랑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가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어긋난 만남, 아주 상반되죠. 극단적으로 나르키소스는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코는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죠. 개성, 자기의 개성을 다 포기해버린, 그리고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에코. 그 끝끝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나르키소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는 것은 에코와 나르키소스 중간 어디쯤에 자리를 잡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개성을 지켜나가면서도 상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지면서 나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숲속에서 에코와 나르키소스를 만났는데 이 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지켜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탈란타라는, 남자 얘기도 했으니까 여자 영웅 얘기도 하나 해드리려고요. 여기 여학생들도 많은데 힘을 얻길 바랍니다. 아탈란타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르카디아의 왕 이아소스의 딸이었어요. 이아소스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찾는데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 딸을 낳으니까, 우리가 또 잘 생각해보면 뭐 여자라고 왕 못 될 거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여자들을 왕으로 삼고 뭐 여자를 존중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야, 딸이라니, 내가 아들을 기다렸는데
재수 없다, 갖다 버려라, 뭐 이런 거예요. 참 못됐죠. 근데 그래서 버려졌어요. 근데 신들이 이렇게 보고, 야, 저 아이는 저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갖고 곰 한 마리를 지나가게 했는데 그 곰이 이 여자애를 안고 막 젖을 먹였대요. 근데 그 모습을 사냥꾼이 보고 그 곰이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 몰래 그 아이를 데려갔대요. 그 사냥꾼 틈에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근데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게 전부 사냥 얘기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얘도 활 쏘고 창 던지고 달리고 씨름하고 이런 걸 열심히 배워갖고 웬만한 남자보다 더 훌륭한 사냥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아탈란타. 탈란타라는 말이 이렇게 저울로 잰다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양팔 저울로 쟀잖아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넣는데 이쪽에 남자 아이를 올려놓고 이쪽에 저 아이를 올려놔도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남자 못지않게 훌륭한 사냥꾼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름이 아탈란타가 됐대요. 자, 그런데 칼리돈이라는 곳에 어느 날 멧돼지, 괴물 멧돼지가 나온 거예요. 그곳을 지키던 오네이우스 왕이 군대를 동원했는데도 쟤를 못 잡은 거예요. 저 멧돼지 한 마리 못 잡는단 말이냐. 아들이 있었는데 멜레아그로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네이우스가 그런 거예요. 아들아, 저 멧돼지를 어떻게 한번 네가 책임지고 제거해 볼래? 그러니까 이 멜레아그로스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전 그리스에 소문을 냈어요. 방을 냈어요. 내가 이 괴물 멧돼지를 처치하는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남자들이 막 모였어요. 이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탈란타가 듣고 그렇다면 나도 하고 지원을 한 거예요. 지원을 했더니 남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여자가 무슨, 그래서 막 그 여자가 사냥을 안 돼, 뭐 위험해. 그 여자와 사냥을 재수 없어. 이런 거예요. 남녀 편견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탈란타가 그런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남자면 다 막 그러면서 화내고 싸울 법한데 아탈란타는 싸우지 않고 분노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멜레아그로스를 찾아가서 내가 이 사냥에 참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당신에게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활 한번 쏴보고 창도 던져보고 탁 하니까 멜레아그로스가 보니까 다른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안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자격이 있어. 다른 남자들은 남녀 편견에 휩싸였지만 남녀 차별에 휩싸였지만 이 멜레아그로스만은 아주 합리적인 정확한 판단, 현명한 판단을 한 거죠. 당신 자격이 있다. 그래서 마침내 사냥을 떠나게 돼요. 근데 남자애들이 계속 옆에서 비웃고 치근거리는 거예요. 야, 여자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요. 아탈란타 또 화가 났겠죠. 화내지 않고 뭘 할 수 있는지 우리 서로 두고 봅시다. 다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을 했대요. 그 마침내 멧돼지 사냥이 시작됐어요.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막 하는데 뭐 활을 쏘아도 튕겨져 나가고 창을 던져도 안 되고 멧돼지를 못 잡는 거예요. 그걸 멀리서 이제 아탈란타가 지켜보다가 비켜봐. 남자들 비켜봐. 내가 해볼게. 그래서 내가 쏠게. 그리고 남자들이 다 물러난 틈에 쫙 그 조준을 해서 한 방 쐈는데 그게 급수의 명중을 한 거예요. 그 멧돼지가 꽥 하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던 남자들이 달려들어갖고 막 창질하고 칼질하고 그런 거예요. 멜레아그로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냥을 같이 했는데 이 사냥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자가 누군가? 내가 봤을 때 아탈란타다. 그래서 아탈란타에게 상을 주겠다. 멧돼지 같은 경우는 멧돼지 머리가 가장 영광의 상품이었대요. 멧돼지 머리랑 가죽은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고 준 거예요. 남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죠. 근데 이 찌질한 남자들이 아니 사냥의 큰 명예가 그걸 여자한테 주면 어떡해? 그러면서 멜레아그로스를 오히려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동네 우리 고향에 돌아가면 이 소문 알려주면 나 창피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이거 다 없던 일로 하고 이 남자 중에 상을 줘라. 남자한테 상 줬다 그러면 참 면이 서는데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저 멜레아그로스의 외삼촌 두 명이 조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탈란타가 들고 있던 멧돼지 머리랑 가죽을 뺏어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멜레아그로스가 삼촌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쫓아가요. 쫓아가고 삼촌을 잡았더니 삼촌이 막 그 주먹을 치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멜레아그로스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고서 같이 싸우다가 두 외삼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멧돼지 머리 가죽 챙겨가지고 와서 그 아탈란타한테 다시 돌려줬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이올코스의 왕자 이아손이 저쪽 흑해 너머에 있는 콜키스의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가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혼자의 힘으로 어려우니까 배를 만들고 그 배에 50여 명이 탈 수 있는 배에 그 같이 타서 그 황금 양털을 찾아오는 모험을 같이 떠날 사람을 모은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에 이 일부 기록에 의하면 헤라클레스도 오고 테세우스도 오고 그다음에 트로이아 전쟁에서 싸우던 용사들 있죠. 그 용사들의 아버지들이 여기에 참여했대요. 트로이아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영웅이 누군가요? 아킬레우스, 뭐 헥토르인데 아킬레우스의 아버지도 여기 왔어요. 펠레우스도 자, 이 오디세우스 그렇죠. 오디세우스 아버지도 여기 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또 누가 나섰어요? 아탈란타. 나 아탈란타도 갈게요. 근데 저 이아소는 그 칼키돈의 멧돼지 사냥에 참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탈란타가 얼마나 훌륭한 사냥꾼이고 용사인지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이아손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제 실력은 알지만 얘를 데려간다면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같이 참여한 남자들이 또 그 남녀 차별적인 발언하는 거예요. 여자는 위험하다. 이 모험에서 여자 데려가면 위험하다. 그리고 다 남자인데 여자 하나 데려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 된다. 재수없다. 그러면 또 화가 나겠죠. 아탈란타가 이거 니들이 남자다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분노하지 않았어요. 책임자인 이하손을 찾아간 거죠. 당신이 책임자? 너 나랑 사냥 같이 했었잖아. 내 실력 알잖아. 실력만 먹고 해야지. 나는 남자에게 안 딸리는 힘과 능력과 다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실력 볼래? 이하손은 이미 알고 있거든. 그러면서 딱 보여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불만은 있었지만 같이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험은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게 됐죠. 그리고 갔다 왔는데 그때 이올코스의 왕이었던 펠리아스가 아주 끔찍하게 죽는 일이 생겼고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근데 장례식이 벌어지면 그리스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르고 체육대회를 열었어요. 뭐 창 던지기도 하고 활 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멀리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탈란타가 나도 체육대회 참가하겠어. 남자들이 그래 이번에 껴줄게. 그리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뭐 활쏘기 할 거야? 창 던지기 할 거야? 근데 아탈란타가 선택한 종목은 나는 레슬링. 무슨 여자가 레슬링이야 남자들하고 안 돼. 그런데 힘으로 해봐.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이 벌어졌어요. 뭐 이를테면 32강, 16강, 8강. 아탈란타가 거침없이 남자들 하나씩 다 패대기 치면서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결승전에서 누굴 만났나? 펠레우스라고 하는 아킬레우스의 아버지랑 만났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펠레우스가 이길 것 같은데 아탈란타가 이겨버렸어요. 그 남자들이 그때서 야 인정 그러면서 박수를 쳐줬대요. 자 이런 모습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거예요? 남녀 차별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여전히 있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 지수가 굉장히 떨어진대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남녀 차별은 오랜 전통이 있는데 그리고 뭐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여러 차별이 있죠. 근데 만약 여성이라면 이런 아탈란타 같은 마음 자세, 그러니까 실력을 키우고 실력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차별에 쉽게 분노하지 않고 상대를 설득하고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인내와 끈기와 그런 어떤 결기 이런 게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 아탈란타가 저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하손, 멜레아그로스 같은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어떤 책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차별에 휘둘리지 않고 실력만 보고 선택을 해줄 수 있는 이하손과 멜레아그로스 같은 사람이 아탈란타의 실력을 그 성공에 연결시켜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남성분들은 내가 남성이라면 저런 이하손과 멜레아그로스 같은 마음 자세로 차별에 휩싸이지 않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간다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게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또 학벌에 대한 차별, 지역 차별, 많은 차별들이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공존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데,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힘과 지혜를 얻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북콘서트, 오늘 김헌 교수님과 함께 신화의 숲에서 지혜의 길을 찾다, 이 말씀을 들었는데 밤새도록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재미가 샘솟고 지혜가 샘솟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저희가 오늘 북콘서트를 준비하면서 CJB 라디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사전에 이 참가 신청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오늘처럼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많은 질문 가운데 딱 3개만 뽑았는데 한번 보시죠. 질문. 유치원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만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우스가 많은 여신 여자들에게 사랑을 느끼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세요? 예, 아유 제우스 왜 저랬을까요? 저 정말 곤란합니다, 제우스 때. 근데 그 몇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죠. 근데 조금 길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 겉에 나와 있는 얘기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뭘 상징하나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잘 납득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연구한 결과, 제가 갖고 있는 답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권력을 잡잖아요. 그 다른 경쟁자 그리고 기성세대의 아버지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우스가 권력을 획득하죠.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고 자기 권력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면서 권력을 확장해 나가죠. 확장해 나간다면 많은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인재를 등용할까? 그러면 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넌 이 자리에 가라, 넌 이 자리에 가라 할 수도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 아이를 낳아갖고 그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려고 한 거죠. 아이들 저거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처럼 설명해봐야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냥 공감을 해줘. 그래, 제우스가 저러면 안 되지? 저런 남자 얻지 마라. 또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얘기거리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리로 그냥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이제 그 교훈을 주려고 그러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소위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꼰대가 된다는 그 아이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왜 그랬을까 자꾸 얘기해 보면, 아이들도 나름대로 제우스가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그것도 같이 공감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더 신나가지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에코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소리 잃어버리고. 엄마한테선 이제 엄마랑 아빠랑 그리스 로마 신화 갖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로 해주시고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게 제 대답입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멋진 김원 교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렙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리스 신화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저 두 문장 중에 앞 문장에만 제가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그림책으로 보면 몇 가지 인상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전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게 머릿속에 조금 남아 있었던 정도. 근데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했었는데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리스 철학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리스 철학을 하려면 그리스어를 제대로 잘 읽어야 돼서 그리스어를 공부하다가 읽게 된 게 그 그리스 서사시, 비극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신화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언어를 익히려고 그 철학을 더 잘해보려고 신화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신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철학적인 문제들이 여기 다 녹아 있고 이걸 개념적으로 뽑아낸 게 철학이어서 철학 공부를 철학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재미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철학적인 고민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것을 더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게 신화여갖고 신화를 더 애착을 갖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철학 공부도 하고 플라톤도 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읽지만 제가 여기서 플라톤 얘기를 2시간 했다고 쳐요. 여러분 다 쓰러집니다. 다 나가고. 근데 신화 얘기하면 잘 들어주시잖아요.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다 그거 잊고선 하잖아요. 집에 가면 이제 숙소 가면 확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반응 속에서 제가 공부한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러니까 더 지금 열심히 하는 것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올려주십시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속성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신을 이거 뭐 제우스가 와서 할 수 있을까? 신화 속에 등장한 신, 영웅, 주인공들이 대부분 사람들의 속성을 다 반영합니다. 제가 오늘 5명의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으시는 이유는 맞아 저거 나도 저런 게 있어, 나도 저런 게 있어 이렇게 느끼시니까요. 이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우스 정도면 그래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하나하나가 복잡하고 괴롭긴 하지만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 딱 짚히는 인물을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깊이 들어가면서 친해져 가면 일단 그게 앞에 대한 질문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간 어차피 혼란스러운 상황, 이 상황에서 그 혼란을 어떻게 지혜롭게 익숙해져 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견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그 인물들이 다 저런 복잡한 속에서 자기의 살 길을 찾은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저걸 다 끝내버릴 신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저 속에서 없어지지 않을 그 혼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신을 또는 영웅을 그런 인물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의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5가지 그 인물 다 들었다. 그러면 에코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잘 비춰볼 수 있고 나르키소스도 그래서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의 문제점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결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면 혼란을 바로잡았고 질서 정연하고 모범생만 딱 살면 재미있을까요? 부딪히다 보면 혼란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혼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혼란을 잘 견뎌나간다는 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 건데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같이 조화로울 수 있는
그걸 고민하는 그 자체가 삶의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을 못 찾더라도. 예. 교수님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참 가슴에 남는 것 같아요. 이 혼란스러운 걸 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교수님 혹시라도 더 남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고. 다 정리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뭐 특별히 여기서 더 사족을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 제가 그냥 소감 한 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그냥 단정하게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한 이야기 이렇게 풀어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눈빛이 막 빛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약간씩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 신화 속에서 뭔가 깨달으신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낸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더 애착을 가지시면서 보시고,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다양하게 독서의 폭을 넓혀가시고 경험의 폭을 넓혀가시고, 그래서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짜증이 아니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잘 가까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화의 숲에서 지혜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김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김원 교수님을 더 열광하게 만들고 이끌어내신 여러분들의 몰입과 집중, 거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미디어와 함께하는 교육가족 북콘서트, 오늘 김원 교수님과의 시간, 너무 행복한 시간 마무리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